배를 댈 수 있는 곳에 닿은 곳이 뉴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있었는데 네. 그 원주민들에게 페테르 미뉴엣이라는 네덜란드 상인이 인디언들에게 24달러를 주고 로어 맨해튼을 사게 됩니다. 네. 그때 산 땅이 24달러짜리 땅이 이 땅이에요. 영국이 1664년에 이 땅을 뺏어요. 당시 영국 왕의 동생인 요크공에게 주게 됩니다. 네. 요크공의 땅 또는 새로운 요크라는 뜻으로 뉴욕. 뉴욕이라는 도시를 건설한 가장 강력한 권력이라면 돈이 아닐까요? 뉴욕은 많은 미국의 신흥 부자들은 대부분 뉴욕에 살았고 이 부자들은 뭘 원했나 하면 유럽의 상류층처럼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뉴요커들도 우리 출신의 뛰어난 예술가가 나오지 않으면 수입하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된 예술가들이 체코, 그러니까 당시에 보헤미아의 드보르작이나 아니면 러시아의 차이콥스키 같은 인물들. 네. 미국인들은 인상파의 그림을 보고 웃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이 그림들을 샀다. 네, 삼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오늘이 그 시간입니다. 학수고대 하신 분들이 많으셔요. 왜냐하면 정말 가보고 싶은 도시를 어쩌면 그렇게 역사 얘기, 문화 얘기, 사람의 얘기와 더불어서 걸작들의 그리고 숨겨진 작품들의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명징하게 해주실 수가 있을까? 전원경 교수님의 아트 앤 더 시티, 오늘은요 거기다가 뉴욕을 갑니다. 전원경 교수님 모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 컨텐츠를 많이 만드는데 이럴 때 참 보람을 느껴요. 왜냐면 시작은 그냥 소소하게 이렇게 소박하게 시작을 했는데 네. 점점 반응을 사회자로서 느끼는데 좀 반응을 좀 느끼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외국에서도 많이 연락 주시고 소식이 끊어졌던 네. 예, 동창들도 그러시군요. 다시 네. 소식을 주시고 네. 정말 3%의 위력을 제가 네. 실감하고 있어요. 콘텐츠가 워낙 좋아서 그런 겁니다. 자, 런던으로 시작해서 파리를 거쳐서 로마까지 여행을 하셨는데 오늘은 대륙을 바꿉니다. 신대륙.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욕망의 도시 뉴욕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교수님, 저도 사실 이 뉴욕은요 한 3년 동안 비즈니스 하느라고 살아봤는데 욕망, 비정함, 그러면서도 뭔가 끌림의 도시예요. 그렇죠. 이게 유럽 도시들하고 큰 차이가 있죠. 많죠. 네. 예,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뉴욕 하면 굉장히 뉴요커 하면은 그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뉴욕 빌딩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뉴요커와 뉴요커가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이 이렇대요. 엘리베이터가 막 닫히려고 할 때 막 바깥에서 사람이 뛰어오는데 거기서 열린 버튼을 누르면 뉴요커가 아니고 열린 버튼 안 누르고 가만히 있으면 뉴요커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예, 그만큼 뭔가 그 뉴요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도회적이고 개인주의고 그러면서도 세련되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은 전혀 없어 보이지만 네. 내면의 고독을 감추고 있는 자존심 강한 그런 사람들이 뉴요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찌 보면은 그 뉴욕이라는 도시의 형성 자체가 그런 뉴요커와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그래요? 생각이 돼요. 예, 일단 미국 지도를 지금 보여드리고 네. 있는데, 이 보통 유럽의 이 지도를 보면서 예를 들면 영국의 지도에서 런던을 찾는다던가 프랑스의 지도에서 파리를 찾으면 금방 찾아지잖아요. 금방 찾죠. 근데 미국 지도에서는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미국은 굉장히 큰 나라이고 네. 그리고 또 그 새로운 나라이고 그 새로운 나라의 동쪽 끝에 여기 지금 이쪽 끝에 그러니까요. 예, 뉴욕이 있잖아요. 네. 예, 뉴욕은 이 5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 브루클린, 브롱크스, 스테이튼 아일랜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맨하튼, 퀸즈 퀸즈에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죠? 예, 이렇게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도시는 항구 도시예요. 예,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유럽의 오래된 도시들을 이야기할 때 그 오래된 도시들이 예외 없이 강을 끼고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류의 이동 통로로 강이 제일 좋기 네. 때문에.
뉴욕도 비슷하죠. 항구이기 때문에 빨리 발전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구가 작게 잡으면 840만, 광역시권으로 잡으면 1800만이고 그레인 뉴욕이라고 네. 하죠. 그리고 800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800개의 언어. 약간 믿을 수 없는, 왜냐하면 800개씩이나 언어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월스트리트에서 세계의 경제를 리드하고 있고 그야말로 그렇죠. 세계의 경제 수도, 또 어떤 문화 수도, 또 유엔이 있으니까 국제 정치의 수도, 5천만의 관광객이 연 찾는 세계 최고의 도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뉴욕을 뭐 가보신 분들, 살아보신 분들 뭐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뉴욕 하면은 떠오르는 이 장면이 자유의 여신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실제로 배를 타고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온 많은 사람들이 맨 처음 딱 보이는 맞아요. 광경도 이 미국 자유의 왔다. 여신상 네. 보면서 와, 드디어 꿈꾸던 미국에 왔구나, 네. 뉴욕에 왔구나라고 생각이 들 텐데요. 이 자유의 여신상은 재미있는 건 뭔가 하면 미국산이 아니고 프랑스산입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파리의 상징을 에펠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스타프 에펠이라는 공학자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에펠의 작품이 자유의 여신상이에요. 네. 예.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프랑스가 미국에 선물을 했고 처음에는 등대였지만 네. 등대로 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지금은 거의 뉴욕을 상징하는 기념물 건축이 되어 있는데 이 자유의 여신상의 모델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파리 편 했을 때 봤던 드라큘라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두 여신의 포즈가 좀 비슷하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온모의 무새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프랑스가 미국의 독립을 지원했고 또 그 자유의 여신상, 어찌 보면 미국 뉴욕이라는 도시의 어떤 상징을 만들어 주어서 네. 뉴욕의 이미지 형성에 상당히 많이 기여를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뉴욕의 이런 거리 사진을 보면 상당히 친근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친근하게 보이지만 막상 뉴욕을 아직 못 가보신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왜 친근하게 보이나 하면 많은 영화와 미드에서 봤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본 듯한. 예, 어디서 본 듯한 뭐 7년 만의 외출이라던가 머린 멀러죠? 예, 아니면은 또 좀 올드한 세대들은 킹콩이 막 엠파이어 스테이트 예, 빌딩. 올라가는 장면이라던가 또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뒤에 젊은 세대들은 뭐 프렌즈라던가 뭐 예. 섹스 앤 더 시티라던가 예. 이런 데서 수없이 우리가 뉴욕을 맞아요. 봤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와 미드에서 굉장히 많이 본 도시. 미국인들에게도 그래서 뉴욕은 동경의 대상인 도시인 것 같아요. 그러네.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새로운 이미지, 그리고 그 뉴욕이 새로운 이미지, 그리고 현대적인 이미지인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유럽의 도시와 미국의 어떤 뉴욕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보통 그런 생각들을 해요. 뉴욕은 유럽의 도시들에 비해서 새로운 도시니까 그렇게 올드한 왕궁 같은 그런 기념비적인 건축물이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뉴욕이라는 도시가 만들어진 것이 1620년대거든요. 그리고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기념비적인 건물들은 1620년 이후에 지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뉴욕의 기념비적인 건물이 없는 것이 아니고 유럽의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기념비적인 건물들, 예를 들면 로마는 베드로 대성당을 가지고 그렇죠. 있고, 그 다음에 뭐 파리는 약간 외곽이긴 하지만 베르사유를 가지고 있고, 네. 런던은 빅벤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 건물들은 그 도시의 성격을 규정하는 건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교황의 힘에 그렇죠. 의해서, 종교의 힘에 의해서 융성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 종교의 상징인 대성당이 있는 것이고, 런던은 뭔가 의회 민주주의잖아요. 의회 민주주의, 예. 그러니까 궁전보다는 그 국회의사당이 먼저 그 도시를 대표하는 건물이 된 그렇죠. 것이고, 파리는 절대 왕정이 있었기 예. 때문에 베르사유라는 화려한 궁이 있는 것인데, 이 뉴욕은
새로운 도시라서 기념비적인 건물이 없다기보다는 이 미국이라는 국가의 어떤 성립 자체가 그런 절대적인 왕권과 교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미국에는 왕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강한 종교적인 힘에 의해서 건설됐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오히려 뉴욕이라는 도시를 건설한 가장 강력한 권력이라면 돈이 아닐까요? 그렇죠. 자본일 겁니다. 자본이죠. 예, 그러니까 뉴욕을 대표하는 그런 기념비적인 건물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든가 자본가들에 의한 실용적인 건물. 그런 것이죠. 예. 그런 모더니즘 건축, 커다란 빌딩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뉴욕과 유럽 도시들과의 차이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이 뉴욕은 새로운 도시, 그 유럽의 도시들은 오래된 도시라기보다는 이 뉴욕을 건설한 힘이 유럽의 도시들을 건설한 힘과 다른 데서 나왔다라고 그렇군요. 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그 영화나 드라마의 배경 쪽 얘기하셨는데 사실 손으로 꼽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죠. 저는 이제 대부도 초창기에 보면 이제 리틀 이탈리아인가요? 그렇죠, 그게 생기는 네, 그 과정을 보여주고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영화, 드라마, 뮤지컬의 배경이 됐는데 그 얘기도 이제 점점 많이 해드릴게요. 그런데 조금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초창기 개척민들이 왜 이 뉴욕을 선택하고 여기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을까? 그것도 좀 궁금해요. 네. 배를 타고 온 거죠. 예, 그러니까 초창기 정착민들,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배를 댈 수 있는 곳에 닿은 곳이 뉴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있었는데 네. 그 원주민들에게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가 돈을 주고 이 오늘날의 맨해튼 땅을 사들이게 됩니다. 예. 이것이 1626년인데 1626년에 페테르 미뉴엣이라는 네덜란드 상인이 이 인디언들에게 24달러를 주고 로어 맨해튼을 사게 됩니다. 예. 그때 산 땅이 24달러짜리 땅이 이 땅이에요. 맨하탄. 네, 그렇습니다. 로어 맨하튼인데 그래서 처음에 뉴욕을 건설한 사람들은 네덜란드 상인들이었어요. 최초의 이 도시의 이름은 뉴 암스테르담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동인도 회사에서 그러했듯이 이 서인도 회사도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의 힘을 곧 영국이 이기게 되죠. 그래서 영국이 1664년에 이 땅을 뺏어요. 그리고 뺏고 이 땅을 누구에게 주었나 하면 당시 영국 왕의 동생인 요크공에게 주게 됩니다. 네. 요크공이 지배권을 가지면서 요크공의 땅 또는 새로운 요크라는 뜻으로 뉴욕이라는 이름을 뉴 암스테르담, 된 거죠. 뉴만 남고 암스테르담은 나가고 네. 요크가 들어온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뉴욕의 할렘이라는 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할렘이 원래 네덜란드의 소도시 이름인 하를렘에서 온 것이라고 해요. 125가죠, 네, 거기가. 네,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일단 유럽인들에 의해서 이 도시가 개척이 되고 1600년대 중반부터 도시는 미국인들의 힘에 의해서 개척이 되고 커지게 됩니다. 네. 유럽에서 건너오는 모든 배들이 맨 먼저 들어온 곳이 뉴욕 아니면 보스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커졌는데 이제 그러니까 미국은 다들 아시다시피 비교적 짧은 시기에 독립을 했죠. 왜냐하면 영국이 이 굉장히 좋은 땅덩어리 식민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단은 지나치게 과세를 했고 두 번째는 이 미국에서 나는 많은 좋은 원료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미국이 직접 수출을 못하게 하고 다 영국을 통해서 수출하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과세를 부과하고 그렇죠. 또 그러면서 이 영국에 열리는 의회에 미국의 대표는 참가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심해지다가 1773년에 보스턴 티파티 사건이 터지고 인디언으로 변장한 보스턴 시민들이 사실 여기서 인디언으로 변장했다라는 부분에서 약간 그들의 위선 의식을 좀 느낄 수 있는데 인디언으로 변장한 그 보스턴 시민들이 보스턴 항에 들어온 영국 배에서 엄청나게 많은 티 차상자를 바다에 던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지금도 티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다 커피를 마시게 되는. 영국 사람들은 티를 엄청 좋아하는 영국 반면에 사람들은 지금도 티를 좋아합니다. 네. 제가 영국에 살 때 항상 누군가의 집에 가면 티 마실래? 라고 물어보지 커피를 마실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고 커피를 달라고 하면 약간 당황하면서 집에 커피가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습니다. 네, 티에다가 그 우유를 이렇게 부어서 네, 물을 붓고 네. 설탕을 엄청나게 많이 부어서 네. 근데 또 그게 또 영국에서 마시면 맛있는데 희한하게 맛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그 맛이 나지 않아서 맞아요. 네, 제가 굉장히 네. 대체 무엇에 어떤 차이가 그렇게 맛을 다르게 할까 궁금하게 비가 해서 아닐까요? 비나 물맛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물맛이라고 하기도 하여튼 하고 영국에서 마시는 그 티와 차 맛과 영국 이외의 도시에서 나라에서 먹을 때는 전혀 다른 거. 그렇죠. 예, 우리나라 물 맛이 더 맛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으슬으슬한 날씨가 한국에 맞아요. 없기 때문에 습하면서 추운 그런 날씨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1776년에 필라델피아에서 동부 13개 주가 모여서 독립선언을 하고 조지 워싱턴이라는 탁월한 시민군 장군이 미국을 이끌면서 미국은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고 1783년에 영국왕 조지 2세가 독립을 인정하게 되죠. 예, 이게 거의 이제 로이체라는 독일계 미국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델라웨어 강을 건너서 이제 트렌톤 전투를 하러 가는 워싱턴의 모습과 그 뒤에 5대 대통령 원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 앞으로 밝은 빛이 비치면서 이 장군이자 새로운 독립의 영웅인 워싱턴의 앞날이 환하게 서광이 비친다고 하나요? 그렇죠. 서광이 비치는 이런 모습이죠. 사실 이런 스타일의 회화들을 우리가 유럽의 회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워싱턴의 그런 뛰어난 영도력으로 미국이 독립을 얻게 되고 그 당시에 필라델피아가 가장 큰 도시였고 두 번째로 뉴욕이 큰 도시였는데 왜 그랬는지 워싱턴은 필라델피아도 그 뉴욕도 선택하지 않고 포토맥강 연안의 늪지대 같은 저지대들을 선택해서 거기가 이제 워싱턴 DC가 되고 미국의 수도가 됐죠. 그렇지만 사실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 DC라고 하지만 1800년대부터 그 미국의 수도 경제 수도 자리는 뉴욕이 잡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때 1800년이 되면서 뉴욕이 항구 도시의 이점을 살리면서 이 필라델피아보다 인구가 더 많아지면서 미국 최고의 도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도시가 되고 또 미국이라는 국가도 순조롭게 발전을 합니다. 가장 큰 어떤 미국의 위기는 1861년부터 65년 사이에 있었던 남북전쟁일 텐데 예, 지금 보여드리는 이 호모의 그림이 남북전쟁 당시의 모습이에요. 이 당시에 거의 남북은 북부분 합쳐서 37만의 인명이 희생당했지만 이 남북 전쟁을 끝내면서 미국은 그렇게 땅덩어리가 넓은데도 하나의 국가로 통합을 하는데 모두가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은 순조롭게 발전을 하죠. 그리고 또 미국 발전의 어떤 그런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많은 유럽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기 때문입니다. 1815년에서 1915년까지 모두 3,500만 명의 유럽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고 하는데 지금 영국 화가인 포드 매독스 브라운이 그린 영국과의 작별이라는 그림을 보면 지금 젊은 두 부부가 뱃전에 앉아서 손을 꼭 맞잡고 얼음장 같은 그런 얼굴로 어딘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진짜로 비장에 찬 또는 슬픔을 애써 감추고 있는 그런 표정인데 두려움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이 그들 뒤에 지금 보시면은 그 영국 남부의 브라이튼이나 이스트본에 있는 백악절벽이 보이거든요. 아스라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떠나고 있는 곳은 영국 남부의 항구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표정을 보면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할지도 몰라 라는 표정이죠. 그러니까 이 두 부부는 고향을 버리고 영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있는 중인데 자세히 보시면 여성이 그러니까 그 아내가 손에 뭘 쥐고 있냐면 갓난아기의 손을 쥐고 있어요. 저 안에 아이가 있군요. 얘가 그 망토에 품에 아이를 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까지 안고 지금 낯선 땅으로 불확실한 어떤 가능성의 미래를 걸고 이민을 가는 건데 이 두 사람의 옷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최하층은 아닙니다. 그러게요. 노동자 계층은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어느 정도 중산층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중산층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가? 일단 미국은 세금이 없고 계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금도 계급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땅값이 굉장히 싸고 여러모로 신천지였어요. 한 번도 왕을 가진 적이 없다. 이 점이 유럽인들이 미국에 대해서 갖는 가장 큰 동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인들이 가장 많이 이민을 갔대요. 네. 19세기에 독일인들이 700만 명이 이민을 가고 네.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일랜드 영국이죠. 네, 워낙에 아일랜드에 네, 기근이 왔고. 그렇죠. 그때 네. 아일랜드에서 감자 그 마른병이 돌면서 큰 기근이 와서 아일랜드에서 500만이 이민을 가고 그러니까요. 또 영국 본토에서도 500만이 가고 러시아에서도 가고 네. 스칸디나비아에서도 가고 막 가게 됩니다. 그들이 거의 대부분 배를 타고 간 곳은 뉴욕일 거예요. 일단 뉴욕에 정착을 하거나 뉴욕에 닿아서 다른 도시로 흩어졌겠죠. 그래서 1900년에 뉴욕의 인구의 분포를 보면 1900년 당시에 뉴욕의 인구가 500만이었는데 그 500만 중에 80%가 미국 아닌 다른 땅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이민자의 자손이었습니다. 말하자면은 멜팅팟, 용광로 같은 그런 특성을 이 뉴욕이라는 도시는 시작부터 가지고 있었던 셈이에요. 그리고 이 유럽인들은 자신들이 그 꿈꾸던 동경의 땅 미국으로 와서 사업을 하고 뭐 예. 여러 가지로 크게 불을 일구게 되죠. 그렇군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드가 드가, 예. 그 인상파 화가인 이 에드가 드가도 어머니 쪽의 친척들이 뉴올리언즈에서 면화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예. 어머니가 그 외가에 예. 한번 놀러 갔을 때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뉴올리언즈 면화 사업장이라는 그림인데 여기 앉아 있는 여기 정면에 앉아 있는 나이 든 남자가 드가의 외삼촌이고 여기 이 남자가 드가의 남동생인 르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 드가의 남동생이 이 사업을 물려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두 사람은 지금 다들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이 두 아주 사람만 한가해요. 한가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신문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요. 오너가 아니면 네. 이런 행동을 못 하죠. 네. 예, 예.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장부를 쓰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막 면화를 검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예. 거의 컴퓨터만 없다 뿐이지, 예. 오늘날의 그런 사무실의 풍경과 대단히 거의 흡사합니다. 흡사하네요. 예, 예. 예. 드가는 뭐 미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예. 예. 이런 풍경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이 당시에 미국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었다라는 그렇군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발전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특히 이제 영국 사람들은 배가 아팠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식민지였는데 어느 순간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러니까요. 발전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다들 저희 또래는 초등학교 때 그 셜록 홈즈 열심히 읽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거의 이제 문과 특히 문과 쪽은 다 그 셜록 홈즈를 읽은 그렇죠. 그런 기억을 갖고 있을 텐데 네. 셜록 홈즈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셜록 홈즈에서 야만적인 사람을 예사로 죽이는 막 살인이 벌어지는 무법천지 그런 데는 거의 다 미국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영국 사람들의 이 감정이 그렇죠. 거기에도 녹아져 있군요. 예, 그 스트랜드라는 잡지에 실렸던 소설이 셜록 홈즈이고 그러니까 대중들이 광범위하게 호응했던 인기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TV 인기 있는 TV 드라마 같은 그런 역할을 셜록 홈즈가 했는데 거기서 악당들이 온 곳은 다 미국이란 말이에요. 뭐 몰몬교, 뭐 그런 일부 다처제, 사람을 죽이고 그 공포의 계곡이라는 그 셜록 홈즈의 장편도 보면은 정말로 미국 사람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무자비한 이런 살인자 악당으로 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영국인들이 너무 배가 아파서. 겠죠. 예, 예, 예. 저는 이제 그 이민의 역사 중에 아일랜드 또 영국에서 이제 많은 이민자들이 갔는데 영화 중에 파앤어웨이라고 네, 네. 톰 크루즈하고 네. 니콜 키드만이 나왔던 그 영화를 참 재밌게 봤는데 아일랜드 어디선가 이렇게 당나귀 타고 처음에 톰 크루즈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도 뉴욕이라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뉴욕이라는 도시에 하층민의 톰 크루즈와 또 귀족 계급의 니콜 키드만이 이렇게 내려서 오클라호마인가요? 어디까지 이제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땅을
그 아마 룰이 아마 말을 타고 가다가 또 옛날이라서 기억이 지금 날듯 타고 와서 깃발을 꽂아서 거기서부터 반경 뭐 몇 킬로는 자기 땅인 거가 돼서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 그 탐 크루즈가 막 말을 타고 와서 여기까지 그리고 부부가 되는 그 스토리가 어쩌면 초창기에 어떻게 보면 드림을 가지고 뉴욕과 미국으로 갔던 그 이민자들 초기에 문화는 어땠을까요? 이게 우리가 막 미국 하면 독립 초기의 문화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별로 이렇게 흥미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영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참 속으로 이렇게 또 뭔가 또 이렇게 탁탁 손발이 잘 맞다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막 가서 진짜 그 여기가 나의 땅이다라고 이제 개척자들이 땅을 개간하잖아요. 그런 심정을 최초의 미국 화가들이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막 말을 타고 산을 넘었고 계곡을 넘어가서 눈앞에 보이는 광활한 땅을 보면서 저기가 나의 땅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심정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최초의 미국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린 화가들을 우리가 허든슨강 화파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그림들이거든요. 근데 이 지금 막 산을 넘은 개척자들이 눈앞에 펼쳐진 땅을 보고 그 땅을 보는 심정은 어찌 보면은 가나안을 보는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겁니다. 땅 자체가 우리의 종교이다. 마치 신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라는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풍경화가 그려지는데 모든 미국의 초창기 문화는 너무 당연하지만 유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인의 절대 다수가 유럽에서 태어났거나 그렇죠. 아니면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유럽에서 태어난 경우이기 때문에 문화도 당연히 유럽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허드슨강 화파 같은 경우는 유럽의 화파 중에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 독일 낭만주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지금 독일의 화가인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가 그린 안개 낀 바다를 바라보는 방랑자라는 이 작품 좀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상당히 유명한 작품인데 이 프리드리히의 그림은 어떤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나 하면 이 독일이라는 신성한 땅은 우리의 종교이다. 아직 그 당시에 독일이 아직 통일되기 전이거든요. 독일은 1871년에 처음으로 통일되잖아요. 그래서 통일되기 이전에 독일의 영토를 이렇게 신성한 모습으로 그리면서 지금 이 산중의 십자가라는 그림은 아예 이 산 위에 낡은 오래된 십자가를 꽂아 놓음으로써 이 자연과 종교가 하나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신성한 땅을 가진 우리 독일 민족은 통일된 국가를 가질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그림인데, 약간 애국주의적이군요. 네, 그러니까 민족주의적 그림이죠. 그런 스타일의 독일 화가들의 그림을 이제 미국 화가들이 보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그려보자. 저기에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저 땅은 신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신성한 땅이다. 라는 식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 정도가 19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미국 문화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그나마라고 말씀을 드렸나 하면, 일단 미국의 문화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빨리 발전하지 못했어요. 이 국가가 발전하는 속도에 비해서. 왜냐하면 일단 서부를 막 개척해야 되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서부로 가서 땅을 개척해야 했기 때문에 그 개척에 가장 필요한 것은 과학이나 산업이었어요. 예술은 뭔가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예술은 사치였던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이민자들의 자손이 들어오니까 그 이민자들의 자손을 빨리빨리 교육을 시켜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와 좀 비슷한데, 그렇겠네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대륙 새로운 국가 미국에서 먼저 생긴 것은 문화보다는 과학 산업에 대한 열망과 학교예요. 교육이군요. 교육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버드 대학교가 1636년에 최초로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 미국이라는 국가가 성립하기 150년 전에 이미 대학이 생긴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신대륙의 정착자들이 원했던 것은 빨리빨리 교육을 시켜서 양질의 인력을 만들어서 이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뉴욕의 대표적인 대학이 콜롬비아 콜롬비아 대학인데 대학이죠. 콜롬비아 대학이 1760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도 미국이 뉴욕의 독립하기 역사와 전에 거의 궤를 같이 한다고 봐야 되겠군요. 1830년에 최초의 여자 대학이 생겼어요.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점입니다. 왜냐하면 1900년이 될 때까지 유럽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교육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영국의 이 대표적인 대학도 거의 20세기가 되어서야 여학생을 받았죠. 받았거든요. 그런데 1830년에 미국에는 여자 대학이 생겼습니다.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건 사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미국을 개척한 영국에서 넘어온 초기 정착민들이 청교도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온 청교도였기 때문에 이 청교도들은 모든 어떤 오락이라던가 연극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사치와 방종으로 규정했습니다. 초기 정착민들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파티도 못 열겠다라고 할 정도로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 초기 정착민들의 어떤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소설인 내서니얼 호손의 주홍 글씨인데 굉장히 엄격하고 도덕적으로 청교도적이죠. 엄격한, 청교도. 우리가 청교도 하면 주홍 글씨를 찍는다. 그런 세력이 미국의 초창기 어떤 주도적인 세력이었기 때문에 뭐 연극, 뭐 공연, 음악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국가가 많이 발전한 후에도 미국만의 문화가 생기기는 어려웠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그나마 예외적인 곳이 뉴욕이었고, 왜냐하면 뉴욕은 많은 유럽인들이 처음으로 정착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미국의 도시들보다 유럽 문화들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럽 문화들이 섞여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뭐 금발의 제니라던가 스와니강이라던가 매기의 추억이라던가 올드 블랙조 포스터. 우리가 미국 미녀다라고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 미녀라기보다는 짧은 가곡 들이죠. 그렇죠. 그 스티븐 포스터가 뉴욕에서 음악학교 선생님으로 음악 교사로 활동했던 그 사람입니다. 이 스티븐 포스터의 가곡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느낌인가 하면 유럽의 다양한 예를 들면 독일 가곡이라던가 스코틀랜드 민요라던가 이탈리아 칸초네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섞인 상태에서 플러스 뭘 톡톡 쳤나 하면 흑인 연가라는 마지막 양념을 친. 왜냐하면 이제 스티븐 포스터의 성장 환경이 필라델피아와 뉴욕이었기 때문에 주의 타이민자들인 거예요. 처음으로 음악을 그에게 가르쳐준 사람도 독일 이민자인 음악 선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독일 가곡과 비슷한 그런 스타일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 집안이 이 남북 전쟁 당시에 북군을 지지했던, 그러니까 노예 해방을 찬성했던 입장에 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드 블랙조라는 나이든 흑인 노예에 대해서 어떤 그런 그를 좀 동정하는 그런 내용의 작품을 쓰기도 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 최초의 어떤 미국다운 예술 작품이라고 하면 이 스티븐 포스터의 짧은 소박한 가곡들일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포스터는 당시에는 별로 인정받지 못해서 37에 무일푼으로 뉴욕에서 죽었답니다. 일찍 죽었어요. 네, 37에. 그렇지만은 사실 우리 같은 미국에서 굉장히 먼 나라에서도 그의 노래가 불릴 정도면 최초의 미국적인 작품을 창작해낸 예술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수 제너야. 그렇죠. 그때 언제였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일 거예요. 저는 그 금발의 제니라는 곡도 생각이 나는데 그 제니가 이 포스터의 아내 제인 맥도웰을 지칭하는 그 제인에게 바친
노래였다고 해요. 그렇군요. 예. 이런 예. 식으로 미국은 소박하게 발전하게 되고 자신들의 어떤 문화라고 내세울 만한 것들을 영 얻지 못하고 거의 19세기 후반까지 흘러오게 됩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예외적인 곳이 뉴욕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욕은 많은 미국의 신흥 부자들, 1900년대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회사의 50% 이상이 뉴욕에 본사가 있었고 예. 예,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동량의 3분의 2가 뉴욕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부자들은 대부분 뉴욕에 살았고 이 부자들은 뭘 원했나 하면 이제 유럽 귀족들처럼 유럽의 상류층처럼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 유럽의 어떤 유럽 스타일의 문화를 좀 흉내낼 수 있는 기반은 뉴욕에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그 런던 이야기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자국에 뛰어난 예술가가 안 나오면 수입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뉴요커들도 우리 출신의 뛰어난 예술가가 나오지 않으면 수입하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된 예술가들이 체코, 그러니까 당시에 보헤미아의 드보르작이나 아니면 러시아의 차이콥스키 같은 인물들. 네. 예, 일단 드보르작의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 From the New World, 그 신세계 교향곡을 그렇죠. 제일 잘 알고 있는데 그 사악장에 조스가 나타났다. 그 주제, 네. 그 주제가 예. 바로 드보르작이 뉴욕에서 활동할 때 만든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드보르작도 뉴욕으로 이민을 온 거군요. 이민은 아니고 잠깐 이제 드보르작은 활동을 하러 미국에 온 거군요. 취직돼서 왔습니다. 아, 예. 예. 1892년에 뉴욕에 새로운 음악원이 미국 국립음악원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국립음악원에서 원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장이 필요하잖아요. 그 교장이 미국인들은 적당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유럽에서 활동하던 작곡가 중에서 톱 클래스인 이 드보르작을 초청을 하면서 15,000달러의 연봉을 약속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난 연봉인가요? 그 당시에 드보르작이 프라하 음악원 교수였다고 하거든요. 프라하 음악원의 연봉의 10배였대요. 근데 10배인데 그 근무 조건을 보면 하루에 4시간만 가르치면 되고, 예. 1년에 6주의 휴가를 줬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조건이잖아요. 예. 그래서 드보르작이 얼른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되는데 그 조건들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었나 하면 2달에 한 번씩 신작을 작곡해서 발표한다. 그건 좀 부담되는데요. 예,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교향곡 9번 신세계라던가 아니면은 드보르작의 가장 대표적인 곡이 첼로 협주곡이 있는데 그렇죠. 첼로 협주곡 B단조라던가 또 그의 현악사 중주 아메리카라던가 대부분의 작품들이 그때 예, 뉴욕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이 드보르작의 9번 교향곡 자필 표지인데 지금 From the New World라고 써 있어요. 예. 그 드보르작은 신문물의 상징인 기차를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늘 역에 가서 기차가 들어오는 걸 구경했대요. 네.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기차가 늘 들어오는데 너무 그 기차를 자주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증기기관차가 요란하게 소리를 내면서 들어오는데 네. 그 증기기관차의 소리가 딴 때와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드보르작이 바로 역에 이야기해서 기차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그 기차의 엔진 소리가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정말로 점검을 해봤더니 엔진에 이상이 있었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르작은 대단히 신문물을 이 좋아합니다. 소리에도 또 민감했겠죠. 네, 네. 그렇죠. 음악가니까. 작곡가니까. 예. 그래서 신문물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뉴욕에 가서 그 뉴욕이라는 어떤 도시가 커가는 나라, 미국을 상징하는 그런 부유한 그런 도시니까 가서 새로운 신문물을 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동안 머물렀는데 결국은 1896년에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향수병을 이기지 못해서. 왜 그 당시에는 6주 동안 휴가를 받아도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고향인 그 프라하까지 갈 만한 시간이 그렇겠네요. 안 됐대요. 네. 그래서 그 휴가를 받을 때마다 드보르작은 어디를 갔냐면 아이오와주의 스필빌이라는 곳에 갔답니다. 거기에 왜요? 거기가 체코 정착민들이 체코. 살았던 곳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체코어를 하면서
그 자기의 어떤 향수병을 달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차이콥스키가 1891년에 카네기홀이 개관 기념 공연을 할 때 차이콥스키가 그 개관 기념 콘서트를 지휘하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초청을 받아서 뉴욕으로 건너갔습니다. 이 차이콥스키는 뉴욕 공연을 앞두고 열심히 영어를 공부해서 그 당시에 이제 뉴욕 필하모닉을 지휘했는데 그 단원들과 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어 실력을 익혀서 왔답니다. 차이콥스키의 음악을 들으면 그런 생각이 좀 안 드실 것 같은데 차이콥스키는 약간 공무원 스타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소심하고 열심히 작곡하는 이런 스타일이었고 실제로 법률성에서 공무원으로 일을 하다가 작곡가로 전업한 사람이거든요. 직업을 처음에 가지고 있다가 법률성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23살에 음악원에 가면서 작곡가로 자기의 그 진로를 바꾼 사람이라서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영어를 공부해서 그 당시에 1891년에 이 카네기홀에서 지휘를 하기 위해서 왔을 때 차이콥스키의 육성이 아직 남아있는데 영어를 꽤 잘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차이콥스키가 4번 연주를 하고 지금 돈으로 8천만 원 정도의 연주료를 받았답니다. 지금은 그 굉장히 유명한 지휘자, 뭐 이 작곡가 이런 분들이 해외에서 공연하면 그 정도 받나요? 저는 사실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오픈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겠지만 아무튼 파격적인 그런 대우를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차이콥스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조금만 더 젊었으면 여기에 정착했을 텐데 라고 얘기했답니다. 당시에 차이콥스키는 조금 우울증도 있었고 그러고 나서는 얼마 못 살고 죽은 것 같아요. 1893년에 죽었거든요. 근데 1891년에 아무튼 미국에서 공연을 했고 이 당시에 차이콥스키에 대한 많은 보도가 이제 뉴욕에서 이루어졌는데 50대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차이콥스키는 여러 가지 마음의 병으로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이어서 그럼 결국은 신경쇠약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건데 그런 뉴욕 언론의 보도 중에 차이콥스키를 외모만 보고 그렇게 보도를 했지만 60대의 작곡가다라고 보도를 한 신문이 있어서 차이콥스키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렇게 드보르작이나 뭐 차이콥스키 외에도 이제는 작곡가로 훨씬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는 국립 오페라, 빈 궁정 오페라의 지휘자였던 구스타프 말러도 이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지휘자로 초청이 돼서 1908년에 와서 이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를 지휘하다가 뉴욕필을 지휘했고 그 후임으로 또 초청받은 사람이 이탈리아의 지휘자 토스카니니입니다. 그러니까 뉴욕에는 돈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 예술적 재능은 사실 만들어질 수가 없고 오랫동안 그 문화적 토양이 쌓이고 쌓여야 천재적인 예술가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술가를 키워내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지만 뉴욕의 부호들은 많은 예술가들을 초청함으로써 그런 자신들이 그런 뛰어난 예술가를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을 메이크업하려고 했죠. 그리고 뉴욕을 가장 유럽과 비슷한 그런 분위기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 뉴욕을 이렇게 거닐다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굉장히 상업의 중심지고 뭐 그런데 또 면면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예술적인 건물도 많이 있고 많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한 배경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카네기라든지 락펠러라든지 이런 정말 엄청난 부를 일군 사람들이 약간의 청교도 정신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기부를 하고 또 어떤 예술을 후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뉴욕이 이제 산업화의 과정 또 금융의 중심지가 되면서도 정말로 세계인이 뭔가 새로운 패션을 만들고 새로운 예술의 장르를 만드는 그 토대를 또 자본의 힘으로 축적하는 그 기간 아니었나 1900년대 초까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뭔가 미국의 분위기, 뉴욕의 분위기는 유럽과 확실히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서 뛰어난 재능이 탄생하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런 뛰어난 재능들은 이 미국의 분위기, 청교도적인 분위기를 못 견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의 뉴욕의 부호들이
이 유럽에서 뛰어난 예술가를 초청하고 또 인상파의 그림을 사들일 때 미국의 뛰어난 예술가들은 뉴욕에 정착하지 못하고 어디로 갔나 하면 유럽으로 갔어요. 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뛰어난 소설가인 헨리 제임스, 나사의 회전 같은 작품을 쓴 헨리 제임스도 결국 런던에 정착해서 영국으로 오히려. 국적을 바꿨고 이 작품 유명하지 않습니까? 휘슬러군요. 예. 제임스 에번 맥닐 휘슬러가 그린 이 회색과 검정의 구성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지만 자신의 어머니 안나를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이 미국 출신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고향인 미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감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휘슬러는 부모가 엄격한 청교도였고 이제 부모가 어디에 가기를 원했냐면 사관학교에 가기를 원했어요. 네. 그래서 사관학교에 부모의 뜻대로 입학했지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도저히 그 사관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파리로 도망쳐 온 거예요. 그래서 파리로 도망쳐 와서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면서 인상파 화가들과 어울려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후에 이제 아무래도 자신의 언어가 영어이니까 런던으로 건너갔어요. 그리고 런던에서 성공적으로 화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고향에 있는 어머니 안나가 아들을 찾아서 런던으로 왔습니다. 지금 어머니의 의상을 보면 까만 옷을 입고 있잖아요. 완전 청교도적이군요. 네. 어머니가 청교도였습니다. 이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났는데 상복만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를 다시 보니까 휘슬러가 가슴이 콱콱 막힌 거예요. 너무 이 어머니의 그 청교도적인 그런 생활 태도, 가치관이 네. 싫었고 그런 미국의 가치관이 싫어서 런던까지 왔는데 어찌 보면 자기가 외면하고 싶은 그 고향의 가치관을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자기를 다시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 휘슬러의 그 어떤 초상보다 늙음을 무자비하게 그린 초상이에요. 그러니까 휘슬러의 여성 초상을 보면 그 여성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실제보다 좀 아름답게 약간 청초하게 문학적으로 살짝 창백하게 그런 그림을 그리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네. 초상화가로서 그런 것이 휘슬러의 장점인데 자신의 어머니의 초상을 그릴 때만은 그렇군요. 조금도 그녀를 문학적으로 배려하지 않는. 늙음을 무자비하게 그린 유일하게 여기서 배려였다면 어머니를 앉아있는 포즈로 그리는 네. 것이 유일한 배려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서 조상의 포즈를 취하면 이제 힘드니까. 배려했네요. 저 발받침까지 이렇게. 그죠? 네. 네. 여기 옆에 커튼이 있잖아요. 저 커튼이 기모노 옷감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바닥에도 다다미가 깔려 있어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당시의 유럽을 휩쓸던 자포니즘의 의미입니다. 이 초상을 그리고 나서 결국 휘슬러는 어머니를 이제 요양원으로 보내게 돼요. 같이 살지 못한 것이죠. 런던에서. 네. 네. 어찌 보면 이 휘슬러와 어머니의 갈등은 미국이라는 풍토가 당시까지만 해도 예술가들을 품을 수 있는 풍토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렇군요.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 같습니다. 이 휘슬러도 결국 런던에서 그렇게 활동했고 또 존 싱어 사전트라는 이 카네이션 백합 장미라는 그림을 그린 어찌 보면 그 어떤 영국 화가보다 더 영국적인 그림을 그린 이 화가도 미국인이에요. 네. 예. 사전트도 엄청나게 성공한 초상 화가로 잘 나간 사람인데 사전트 같은 경우는 휘슬러와 좀 다른 게 부모가 엄청난 부자였는데 당시에 미국의 부자들이 그렇듯이 유럽을 동경해서 부모가 이탈리아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피렌체에서 살다가 아이를 낳고 예. 그래서 이 아이를 처음부터 미국인이 아니라 국제인으로 길러서 파리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파리에서 화가로 승승장구했는데 이 유명한 마담 엑스 초상 스캔들 때문에 파리에서 그 도망치듯이 런던으로 가게 됩니다. 이 마담 엑스의 초상이라는 작품이 지금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있는데요. 네. 이 그림을 그리기 전까지 사전트는 미국인이지만 당시에 프랑스 국전인 살롱전에서 6번이나 입상한 잘 나가는 젊은 화가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에게 초상을 의뢰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예. 사전트가 어느 날 파티에 갔다가 버지니아 아멜리 고투레라는 아름다운 미국 여성을 봤어요. 뉴올리안즈 출신의 여성이었는데 24살이었고 자기보다 나이가 2배나 많은 프랑스인
부호에게 은행가에게 시집을 온 파리 사교계의 유명 인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그녀가 아름다워서 그녀의 초상을 그리겠다고 사전트가 먼저 제의를 했어요. 그래서 실물 크기의 거의 2m 크기의 초상을 그려서 1884년 살롱전에 내놨는데 그때까지 사전트의 그림에 대해서 칭송만 하던 프랑스 언론이 갑자기 이 그림에 대해서 거센 비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림이 야하다라는 이유로. 별로 사실 안 야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관점에서는 뭐 네,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있는데 네. 아무튼 저걸 또 큰 실사 크기, 예. 2m 크기니까 예.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육감적으로 보일 수도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있겠죠. 이 여성의 의상이 너무 가슴이 많이 파였다. 피부가 마치 시체처럼 창백하다. 지금 귀가 빨간 건 이 여성이 뭔가 외설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증거다. 뭐 이런 식으로 추웠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나. 이런 식으로 갑자기 사전트는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고 예. 결국 그 비난 때문에 파리에서 도망치듯이 런던으로 가게 되고 런던에 먼저 정착해 있었던 소설가 헨리 제임스가 그를 도와서 런던에 정착해서 그 후에 런던에서 활동하게 돼요. 이 정착하려던 그 정착을 막 모색하던 와중에 코널의 여름 풍경을 그린 작품이 바로 이 카네이션 백합 장미이고 그랬군요. 이 작품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사전트는 런던 정착에 성공하게 굉장히 됩니다. 세련됐네요. 네, 그림이 그죠? 막 여름의 창백한 저녁 빛이 밤으로 바뀌는 마법 같은 그런 순간에 사전트의 친구의 그 아이들. 딸들 예. 폴리와 몰리라는 8살, 10살 두 명의 딸들이 정원에 걸어놓은 중국식 등불에 막 불을 켜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네. 근데 이 그림이 1887년에 공개되었을 때 전 영국이 열광을 했고 예. 테이트 갤러리가 이 그림을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영국 전원의 서정적인 풍경을 마법적일 정도로 아름답게 그린 그림이 없었거든요. 사진을 보는 듯한 느낌도 좀 있네요. 사진 같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림이죠. 그러니까 사진처럼 그러니까요. 자세한 것 같지만 사진이 예. 포착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을 그렇군요. 풍경 너머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죠. 그렇게 해서 사전트는 큰 인기를 얻었지만 아무튼 그의 마음속에는 이 마담 X 초상 이 작품이 그 스캔들을 일으키면서 자기에게 주는 생채기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작품이 너무 큰 스캔들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버지니아 측에서도 이 그림을 인수하기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사전트가 이 그림을 계속 가지고 있었답니다. 아마도 이 그림이 당시에 파리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부당한 비평을 받은 것은 이 버지니아라는 여성이 자신보다 2배나 나이가 많은 부자에게 시집온 한마디로 당시에 프랑스 사교계가 그녀에게 가지고 있었던 약간의 질투, 선입견 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이 그림에 투영된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미국 여성들이 이 유럽의 부호들과 결혼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처칠만 해도 처칠의 어머니인 제니 제롬은 뉴욕의 부자의 그렇군요. 딸이었습니다. 예. 아버지는 하원 의원이었고 그러니까 돈은 별로 없지만 그 지체 높은 가문의 남자와 그런 지체는 없지만 돈은 엄청나게 많은 미국인 부호의 딸이 결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처칠은 끝까지 뭔가 영국이 유럽보다는 미국에 가까워야 된다라는 식의 외교 정책을 펼쳤는데 자신의 어머니가 미국인이니까 그렇군요.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많은 미국 여성들이 유럽에 시집을 온 것은 당시의 뉴욕의 부호들이 미국이라는 자신의 땅보다는 유럽을 자신들의 정신적 고향으로 여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이 마담 X 초상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버지니아가 이 그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트는 이 그림을 계속 갖고 있게 됩니다. 나중에 사전트는 크게 성공을 해서 2명의 미국 대통령의 조상을 그릴 정도로 티어도어 루즈벨트와 루드로 윌슨의 조상을 그렸거든요. 성공한 화가가 됐어요. 그리고 이 그림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넘기게 됩니다. 네. 그림이 그려진 지 30년 후에 미술관 측은 당연히 초상이니까 이 모델의 이름을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모델의 이름, 만약 버지니아 아멜리 고트리면 고트레의 초상이라는 식으로
이름을 지으려고 했겠죠. 하지만 사전트의 마음속에는 30년 전에 자기가 프랑스에서 겪었던 고생. 예, 고생, 스캔들, 마음고생이 떠올랐죠. 이미 버지니에는 세상을 떠난 후였다고 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녀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사전트는 그냥 마담 X의 조상이라고만 해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작품의 제목이 아직까지 마담 X의 조상이다라고 남아있다는 이야기죠. 예. 근데 어쨌든 같은 예술이긴 한데 음악은 뉴욕의 자본이 유럽의 거장들을 초대해서 공연대에 세우고 또 미국의 미술가들은 오히려 이 청교도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또 여러 가지 어떤 오리지널 그러니까 예술가로서 활동하고 싶었던 그 오리지널의 공간들을 찾아서 오히려 파리, 런던으로 떠났던 게 그렇죠. 굉장히 극명한 대비네요.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미술하는 사람들이 같은 예술이지만 음악가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클래식이라고 우리가 통칭하는 그 음악가들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영혼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뉴욕의 부호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모자란 부분을 그림을 사면서 메꿨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 쇠라의 그랑제투섬의 엄청 일요우라는 유명한 저 미술책에 나왔던 점묘법으로 그린 네. 그러니까 점 빨강, 파랑, 노랑 또는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세 가지나 네 가지의 원색을 많은 점으로 찍어서 이 팔레트에서 색을 혼합하지 않고 우리 눈에서 색의 혼합이 일어나게 하는 네. 상당히 혁신적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린 이 그림이 1886년 마지막 인상파 전시, 8번째 인상파 전시에 전시가 됐는데 동료 화가들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그림이 20세기 초반에 2만 달러라는 헐값으로 미국에 팔리게 됩니다. 나중에 프랑스 정부가 40만 달러를 준다고 얘기했지만 그림을 산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가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시카고의 대표적인 그림이 되어 있는데 이 그림 말고도 예를 들면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라던가 뭐 뉴욕의 모마라던가 현대미술관 네. 이런 그림들이 다 이거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 미국에 있는 네. 뉴욕에 있는 그림입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뉴욕의 20세기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많은 뉴욕의 부호들이 유럽의 그림을 샀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인상파의 그림이 오히려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그 인상파의 그림을 거래하던 화상 폴 듀랑 루엘이라는 인물이 미국으로 인상파의 그림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전시를 했거든요. 그때 듀랑 루엘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미국인들은 인상파의 그림을 보고 웃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이 그림들을 샀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네가 어떤 화가로서 비로소 경제적 안정을 얻은 것도 미국의 그림을 팔면서부터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많은 그림들이 미국으로 팔려 나갔고 예를 들면 이 마네의 올랭피아라는 그림도 미국인 부호가 샀어요. 네. 그래서 미국으로 가져가려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1890년대 초반이었는데 당시 이제 마네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고 그의 후배였던 생전에 마네와 친했던 모네가 전 국민적인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 이거 못 팔. 예, 이거는 프랑스의 국가적인 보물이다. 네. 이 그림을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전 국민적인 모금 운동을 해서 1년이나 모금 운동을 해서 그 그림을 미국인 부호에게 되샀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그림을 프랑스 정부에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올랭피아가 지금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메이르의 우유를 따르는 하녀라는 네. 그림도 사실 네덜란드에서 미국으로 팔렸지만 예. 네덜란드의 렘브란트 협회가 그림을 대사서 지금도 그 그림이 암스테르담에 있는 거거든요. 한국에 간송이 있다면 프랑스에 모네가 있군요.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뉴욕의 부호들은 자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본을 가지고 자신들이 뛰어난 예술가를 키우지 못한다라는 점을 메이크업 하려고 했던 거죠. 사실 뉴욕은 그 어떤 유럽의 도시에 못지않게 훌륭한 특히 인상파의 또는 피카소의 그림을 마티스의 그림을 많이 갖고 보유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뉴욕의 부호들이 그림을 경쟁적으로 사모으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지금은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세계 문화의 중심지, 예술의 중심지, 그리고 패션의 중심지. 그러면 더러는 뭐 런던도, 파리도, 또 로마도 얘기들 합니다만은
그와 대등하게 어쩌면 그와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뉴욕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된 게 초창기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 대부호들의 또 이 자본력으로 미술과 음악을 수입하고 또 그런 터전을 만들었던 그 기억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아트 앤 더 시티 뉴욕 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살짝 뉴욕의 소개 정도로 하셨다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뉴욕의 예술의 얘기는 2부에서 여러분 훨씬 더 재밌게 펼쳐지니까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뉴욕 얘기 2부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